네, 리버풀과 맨유의 노스웨스트 더비 무려 7대 0의 충격적인 스코어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리버풀이 어떻게 리그에서 상승세를 다시 타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 더비 매치에서 어느 점이 좋았는지를 작전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의 차이점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최근 경기들의 차이점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파비뉴가 내려옵니다. 기존의 미드필더 위치보다는 한 단계 내려간 위치에 서 있죠. 그리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항상 공격적으로 높게 관여했는데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3명의 미드필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명의 미드필더는 삼각대형을 형성하는데 모두 굉장히 자기 진영, 후방 지역에 가깝게 내려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흥미로운 포인트는 파비뉴 선수가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위쪽에 위치할 때는 아무리 파트너가 관여가 되어준다고 해도 상대 압박에 집중 견제를 받으면 여기서 둘러싸이면서 시야가 전방 쪽으로 트이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파비뉴 선수가 볼을 처리하거나 전진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파비뉴 선수가 조금 더 파비뉴 옆에서 일단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선수가 이제 한 명이 아닌 2명이나 됐죠. 그래서 코나테, 반다이크 사이로 내려오는 것이 파비뉴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전술은 변형 백스리를 그릴 때 파비뉴의 위치를 조정해주면서 올 시즌 폼이 부진했던 파비뉴를 일종의 배려를 해준 그러한 클롭 감독의 변화라고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엘리엇의 위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다 보니까 3명의 미드필더들이 모두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리버풀은 3명의 미드필더들이 뒤를 바치기 때문에 상대가 역습을 해도 전보다 간격이 좁아진 3명의 미드필더가 그대로 후방에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수비 대응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하고 로버슨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살라와 누네스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특히 누네스는 뭐 기존에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살라 선수가 아놀드의 오버래핑 덕분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살라가 골문과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슈팅을 노릴 수 있는,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에서 학포가 핵심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진들이 내려오기에는 누네스와 살라는 침투가 굉장히 좋고요. 전방을 향해서 언제나 득점을 노려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학포, 근데 이 선수가 내려와주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학포가 내려와주면서 누네스와 살라에게 중앙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학포가 이렇게 내려와주면서 리버풀의 미드필더들이 올라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 있는 파비뉴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리버풀은 예전에 피르미누를 쓸 때도 그랬지만 가짜 9번 전술을 쓸 때는 약간 다이아몬드 사사이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피르미누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전술이 잘 꺼내지지 않는 듯 보였는데 학포 선수가 영입이 되고 학포 선수가 가짜 9번, 폴스9 역할에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4명의 미드필더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배치되는 클롭 감독의 의중이 조금씩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포 선수는 굉장히 넓게 그라운드를 뛰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측면으로 빠지면서 누네스와 같은 선수들 혹은 살라와 같은 선수들과 스위칭을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학포가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빠지면 상대가 학포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네스와 살라가 파고들 수 있는 중앙의 공간이 비교적 더 쉽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학포 선수는 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번에 미친 폼을 보여준 로버슨의 볼 운반, 그리고 학포의 이러한 넓은 움직임, 여기에 누네스의 기습적인 아주 부지런한 침투까지 더해지면서 리버풀은 왼쪽 공격이 이날 경기 유독 돋보였고요. 결국 학포 선수는 왼쪽에서 좀 더 많이 기능이 되면서 기존 폴스9의 역할에 얼마나 잘 이해가 되어 있는지를 몸소 증명해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다이크 효과가 있는데요. 리버풀의 경우는 레시포드에 대한 수비법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 시즌 라인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뒷공간이 뚫리면서 실점하는 경우들이 리버풀이 많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반다이크가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다르죠. 반다이크가 이렇게 리딩을 할 수 있으니까 반다이크가 있을 때 리버풀의 수비 라인은 조금 더 오프사이드 트랩을 깔끔하게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시포드라든지 침투를 가져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리버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지 못하고 결국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고 많은 장면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다이크가 있을 때 리버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다이크가 롱패스 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볼을 잡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좌우측으로 벌려주는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반다이크 선수가 템포를 끌어올려주니까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 속도가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반다이크의 이러한 능력은 미드필더들의 부담을 줄여주죠. 그래서 미드필더들이 아무래도 후방에서 볼을 관리할 때 상대 압박을 받으며 계속 애를 먹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다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은 맨유의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측면 쪽으로의 볼 배급을 조금 더 빠르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버풀은 정말로 살아난 걸까요? 근데 이날 경기 테나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너지 레벨이 매우 부족해 보였습니다. 리버풀의 강한 압박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고, 역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하는 의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전 경기들처럼 맨유의 압박이 효과적이었다 보기는 어려웠던 경기였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테나 감독은 리스크를 감수한 채 맞불을 놓았습니다. 일단 카세미로 선수가 후방을 책임질 때 베오르스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주로 하프 스페이스 한쪽을 책임지고, 여기에 프레드 선수까지 올라가면서 두 명의 선수들이 자유롭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미드필더들이 프레드, 베오르스트 모두 공격에 관여되다 보니까 카세미로만 덩그러니 후방에 남아있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리버풀의 빠른 역습을 생각했을 때 맨유의 밸런스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리버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좀 벌어진 중앙 간격, 그리고 카세미루가 넓게 커버해야 되는 이 범위에 대해서 빠른 역습과 선수들의 에너지를 통해서 잘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베오르스트의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도 독이 됐습니다. 베오르스트 선수가 아무래도 발이 느린 편이다 보니까 침투를 가져갈 때 래시포드를 도와주지도 못했고, 또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관여가 되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리버풀은 베오르스트의 공미 기용은 어느 정도 예상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베오르스트가 공을 잡으려 할 때마다 계속 상대 센터백이나 파비뉴와 같은 선수들이 달라붙으면서 베오르스트에게 일정한 압박을 걸었고요. 래시포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해서 뒷공간 침투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서 밸런스 붕괴를 야기시킨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왼쪽 기용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왼쪽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리버풀이 라인으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뒷공간에 빠르게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하고의 유로파리그 16강 토너먼트 2차전 때도 그랬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여기서 뒷공간 침투를 능하게 가져가는 자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가 공격 가담을 했을 때 벌어지는 뒷공간에 대한 부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잘 들춰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말았고요. 게다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 관여를 또 해줘야 되고, 베오르스트 선수가 이날 너무 겉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브루노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동료들을 지원하는 동선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벌어지는 공간, 비어진 공간은 루크쇼가 오버래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크쇼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문제는 루크쇼도 핏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경기를 출전했지만 컨디션은 많이 떨어져 보였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지오고 달로가 이러면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달로도 부상 여파인지 확실히 지금 폼이 좀 많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날 달로는 위치를 잡는 과정도 애매했고 공격 관여도 애매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위치를 잡다가 오히려 좌우 풀백의 뒷공간만 넓게 벌어지는 모습을 맨유가 좀 노출을 했습니다. 이런 국면이 경기 내내 노출이 됐는데도 테나 감독은 하프타임 동안 전술 변화와 선수 변화를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주지 않았고요. 리버풀은 순차적으로 골을 계속해서 넣으면서 결국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멘탈을 흔들었고, 최종적으로는 리버풀이 분위기, 정신력, 전술적으로도 모두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7대0의 대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리버풀이 후반기 남은 일정 동안 얼마나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